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익숙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수천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 돈이 사라진 걸까요? 어딘가에서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딘가의 계좌로 조용히 옮겨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보입니다. 왜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월급에 기대해 사는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는지 말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가진 돈 역시 어딘가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경기 침체라는 폭풍 속에서 돈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지 그 여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돈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 하지만 어느 날 뉴스에서 시가총액 수조 원 증발, 역사상 최대 손실 같은 문장을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 있던 거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여기에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돈 통화, 가격, 가치를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돈은 숫자 단위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자입니다. 가치는 믿음입니다. 이 물건이 이 정도 중요하다라는 집단적인 합의죠. 가격은 그 순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잠깐 합의한 숫자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한 방향으로 휙 돌아설 때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이건 생각보다 별로야 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시장 붕괴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 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새로운 AI 모델 등장 소식 하나만으로 하루 만에 두 자릿수 퍼센트 급락해버린 거죠.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 증발. 숫자만 보면 마치 누군가 거대한 진공청소기로 돈을 빨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며칠 동안 애널리스트들은 실제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고 투자자들은 제품을 직접 써보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상당 부분 다시 회복됐죠. 도둑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어제는 이 회사는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라고 믿던 사람들이 오늘은 생각보다 아닐지도 라고 마음을 바꿨다가 다시 그래도 괜찮네 라고 결론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 졌던 겁니다. 이제 하나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여러 층으로 나뉜 큰 배 한 척이 강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배가 바로 우리 경제입니다. 위쪽 갑판에는 주식, 부동산, 사업체, 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중간에는 어느 정도 저축과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장 아래 갑판에는 월급 말고는 기대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파도가 배를 세게 흔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물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축할 여유가 거의 없고 자신의 가치가 한 직장, 한 월급, 한 직책에만 묶여 있는 사람들 말이죠.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투자 포지션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 시간입니다. 부자는 포트폴리오가 흔들리는 걸 일시적 손실이라고 부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집세, 식비, 안전망 자체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경기 침체는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얼마나 되나요? 건강한 경제에서 돈은 빠르게 돌고 돕니다. 당신이 식당에서 쓴 2만 원은 셰프의 월급이 되고 식재료 가게의 매출이 되고
공급업체의 원자재 비용이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화폐 유통 속도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돈이 1년 동안 여러 번 손을 바꾸며 경제 전체 활력을 주는 거죠. 하지만 위기 신호가 켜지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쓰지 말고 모아두자. 카드 결제는 줄고 큰 지출은 미뤄집니다. 식당 손님이 줄고 매장은 발주량을 줄이고 공급업체는 생산을 늦춥니다. 돈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경기 침체의 첫 목적지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움직임이 사라진 상태, 기회도 진전도 모멘텀도 함께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질수록 돈은 저축계좌, 예금, 국채, 머니마켓 펀드 같은 곳으로 몰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줄지 않고 정부 채권은 거의 부도가 나지 않으며 머니마켓 펀드는 현금성 자산처럼 느껴지니까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연 2%인데 물가가 4% 오른다고 해 봅시다. 통장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양은 매년 줄어듭니다. 팬데믹 이후 몇 년 동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안전하게 저축했어 라고 믿던 사람들이 뒤늦게 영수증을 보고 깨달았죠. 숫자는 그대로인데 장바구니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매력이라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떨까요? 위기가 시작되면 이런 심리가 퍼집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한다. 더 떨어지기 전에. 100달러에 샀던 주식을 60달러에 팔면 40달러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40달러를 누군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같은 주식을 60달러에 산 사람에게요. 1년에서 2년 뒤 시장이 회복해 주가가 다시 100달러가 된다면 그 차익은 누가 가져갈까요? 바로 그때 공포 대신 준비를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경기 침체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또 다른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금, 농지, 인프라, 희귀 예술품,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기업 지분들. 이 자산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어떤 통화 체제가 오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들. 경기 침체 때마다 현금 여유가 있는 개인 가문 펀드들은 값이 떨어진 우량 자산을 조용히 주워 담습니다. 위기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면 그 자산들은 다시 제 가치를 찾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과정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반복한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자본의 중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다세대 부부 파벳을 쌓은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부는 연봉이 아니라 소유권의 총합으로 측정됩니다. 회사 자체, 토지, 에너지, 브랜드, 미디어, 금융 네트워크 경기 침체는 그들에게도 손실을 가져오지만 그 손실은 일시적인 숫자 변동일 뿐입니다. 그들이 쥔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식 시장이 무너질 때 수조 원이 증발했다는 헤드라인이 나올 때 실제로 사라지는 건 돈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가격이 재조정되고 돈의 흐름이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두려움에 파는 사람에게서 준비된 사람에게로, 소비만 하던 사람에게서 생산과 소유를 준비한 사람에게로, 지금만 버티려는 사람에게서 다음 사이클을 설계하는 사람에게로.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 배의 몇 층에 서 있나요? 파도가 올 때 물에 밀려 떨어지는 쪽인가요?
아니면 갑판을 더 넓게 사들이는 쪽인가요? 경기 침체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그 규칙을 이해하고 준비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포 대신 이해를, 기다림 대신 준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다음 파도가 올 때 당신의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인지 오늘부터 천천히 설계하는 것. 경제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우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이클의 주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배워 나갑시다.